지금 전기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외주를 두는 게 전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세대가 됐어요. 요새 전기자동차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자동차들도 역시 약간 이제 꼭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모델들, 뭐 패밀리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좀 살아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수익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되죠. 뭐 BYD, 당연히 뭐 언급 안 해도 알 수 있는 테슬라, 뭐 리오토도 요번에 이제 수익성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수익성을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직 통합화입니다. 이 원자재부터 제조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수직 통합화를 시켰다고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외주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경영의 한 기법으로서 꼭 필요하고, 사실 지금도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워낙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섹터 내에서는 이 수직 통합화를 이룬 기업만이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리포트 중에 재미있는 리포트가 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드랑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수직 통합화를 이룸으로써 이제 선두를 달려가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 두 기업의 수직 통합화 현황과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지금 후발주자라 따라가고 있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수직 통합화의 한창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은 수직 통합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드를 한번 보면요. 포드 같은 경우에 왜 수직 통합화를 했느냐,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다 보니까, 역시나 전 세계적인 뭐 전쟁이다 보니까 이게 원자재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공급망 이슈가 부각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드도 이제 원자재를 우리가 직접 손을 대야겠다라는 수요가 생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직 통합화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포드 리버 루즈 센터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공장이죠. 요거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규모가 컸었냐면, 빌딩이 무려 93개가 있었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193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철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철도가 160km에 달하는 철도가 안에 있었고, 그리고 16개의 기관차를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오죽하면은 자체 발전소도 갖고 있었는데, 이 발전소가 디트로이트라고 아시죠? 이 디트로이트 도시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발전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석탄 같은 경우에도 손을 댔는데, 석탄 채굴강을 16개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거 만들 때 고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브라질에 이제 고무 농장을 보유를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공장도 타이어 제조 공장, 도장 공장, 박열 공장 등 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확장이 돼서 1945년도에는 포드 철강도 설립을 하고, 90년도까지는 항공우주 산업까지 손댔었다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포드 같은 경우에도 The Dearborn Independent라고 하는 신문사를 합병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는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테슬라는 지금 원자재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정제 이런 것도 손대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데에 손대기 시작을 했느냐, 팬데믹, 우리가 흔히 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공급망 이슈가 부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나오면서 이제 수직 통합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수직 통합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원료 정제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 네트워크, 그리고 반도체 개발까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생산 공장은 6개 공장, 그리고 생산 자동화가 다 되어 있죠. 혹시 자동화 당연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유튜버에 기가 팩토리, 뭐 기가 베를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그 안에서 얼마나 자동화가 됐는지 드론으로 생산 과정을 쭉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금은 포드 시대랑은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까지도 자체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슈퍼차저 스테이션, 요것도 충전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관련돼서도 항상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시하는 분야인데, 여기서도 태양광, 그리고 메가팩, 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거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제. 근데 채굴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채굴까지 했잖아요. 거기에는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확장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 서비스,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것까지도 손을 대고 있고, 테슬라도 뭐 우리가 다 알듯이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 언론까지 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포드처럼 수직 통합화를 통해서 지금 수익성을 달성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곡차곡 수직 통합화를 이뤄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계속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보유하고 있고요. 한 개는 지금 증설하고 있는 중이고, 바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업계 평균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은 만들고 있는데 배터리 셀은 아직까지는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드웨어 쪽도 ECU라고 하는 그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요거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반면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그 규모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정용 에너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서비스 및 보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관리자,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등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통해서 규격화된 소프트웨어를 쓰면 사실은 편하죠. 그리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직접 개발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한테 맞춤화를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자동화 로봇은 다 코딩을 직접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로서 첫 번째는 출시를 했던 차량 중에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차량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리콜을 하는 대신에 그 OTA라고 하죠. 오버 더 에어라고 하는데,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70% 정도의 차량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고객 편의성도 높은 거죠. 리콜을 한다고 해도 고객이 시간을 맞춰서 가질러 와도 문제고, 가질러 갖다 줘도 문제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최근에 리비안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캠핑 모드라는 거를 넣었거든요. 왜 차량 운전할 때 뭐 에코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22년도에 테슬라도 도입을 했던 이제 모드인데, 차에서 이제 캠핑하다가 차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뭐냐, 소음 차단이라든지 서스펜션 조절해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캠핑 모드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자동 서스펜션 조정, 그리고 소음 차단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매달 업데이트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제 증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 첫 회사가 해운회사였어요. 이제 이 해운회사에서 제가 1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이 과거에 이제 큰 해운회사에 있다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들이 IT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발주하는 것도 편하고 이제 운송장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회계 시스템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IT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큰 돈을 주고 본인들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IT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IT팀하고 회의를 통해서 바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외주를 주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했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죠.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도 돈이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IT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단점이 좀 많이 부각됐던 회사였지만 그만큼 큰 장점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조향장치 문제 생긴 거를 외주를 준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조향장치 문제 생겼다. 그래서 외주 주는 회사에다 연결을 해요. 담당자한테. 뭐 김대리님 지금 저희 조향장치 문제 생겼는데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리콜 하고요.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이게 담당자의 태도에 따라서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굉장히 뭐 열정이 넘치고 제대로 해주는 친구라고 하면 이 고객이 큰 고객이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도와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적지근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더 최악의 상황은 그 외주를 주는 업체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분이 섞여 있다라든지 더 큰 지분이 들어와 있어서 어찌 보면은 뭐 대주주야, 갑이야 이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리비아는 좀 많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은 뭐 바디 컨트롤 그리고 배터리 관리 뭐 오디오 비디오 제공인데 이거는 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전자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고요. ADAS라고 하죠.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드웨어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ECU라고 하는 게 이제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통합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거를 지금 20개가 있는데 요거를 통합하면 10개까지 줄어듭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50% 줄어드는 거니까. 현재는 이 그 ECU를 도메인 아키텍처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날, 그러니까 영어로 조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역 아키텍처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은 부품 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효율성도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CU 관련 시스템이나 보드는 직접 개발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찌 보면은 다음 개발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뭐 ECU, 뭐 분산형 아키텍처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저희 자동차가 자동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ECU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E가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ECU 할 때 일렉트로니컬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산형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냥 부품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제어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과거에 엑셀이라는 차 기억나세요? 이 엑셀이 ECU를 처음으로 도입했나? 그래요. 엔진 컨트롤 유닛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엔진을 자동화로 컨트롤한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산형 아키텍처에서 발달을 해서 나온 게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예요. 도메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디, 샤시,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도메인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자동차가 점점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엔진만 하는 ECU 하나 있었다고 하면 그게 막 40개씩 몇십 개씩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도메인 아키텍처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부품 수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구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건데 사실 저희가 자율주행차가 지금은 더 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려면 사실은 이 영역 간, 이 부품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져 있고 떨어져 있다 보면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역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별로도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키텍처를 개조를 해서 과거에 20개였던 ECU 부품을 10개로 줄이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 수익성이 증가를 하겠죠. 비용이 많이 감소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LFP 배터리로 전환을 하는 것도 작년에 발표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동차 라인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수익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수직 통합화를 어느 정도는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도 잘 나오고 이제 주가가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직 통합화 현황도 굉장히 주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리비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글로벌 스탁소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